결국은 5월달 공매도 재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아가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4월달에 상승 하락 업종과 연관져서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편입니다. 세무사님과 이제 저희가 1월 달부터 네. 고정 게스트로서 한 달에 이제 시장을 점검하고 다음 달 시장 이제 방향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뭐 매월 말쯤에 그렇죠. 오죠. 매월 말에 오시는데 2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제 아마 그때 영상 사진이 잠깐 올라갈 텐데 1월 달, 2월 달 피크를 치셨어요. 굉장히 조금 커지셨어 뭔가 어쨌든. 근데 3월 달, 4월 달에 작아지시더니 작아져. 아니,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작아졌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통 살이 쪘다 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커졌다 작아졌다는 좀. 아니 뭔가 살이 쪘다 빼졌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표현하고 싶어서. 야, 세무사님이 뭔가 미니멀. 제가 사실은 책을 뭐 한 3권 정도 쓴 작가로서 주변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야, 2달 만에 15kg 다이어트 성공기라는 책 좀 써봐라 이런 말을 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작가 TV에서 제가 2월 말 그리고 3월 말 네. 이렇게 2번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2월 말 2달 전에 정확히 당뇨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몸무게가 92kg였고요. 네. 저는 예전에도 초기암 판정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좀 약간 충격이 있었습니다. 네. 내가 이거 건강관리 또 잘 못했구나. 10년 전에 암 판정 받았을 때 또 네. 건강관리 되게 잘했었는데, 네. 5년 동안 암 졸업하고서 또 느슨해진 거죠. 난 이제 건강해. 근데 이제 당뇨 판정을 2달 전에 받고, 다시 좀 빠듯하게 좀 이렇게 건강관리도 하고 식단 조절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정확히 2달 전에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3월 말에 여기 출연 왔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한 8kg 정도 빠졌을 7, 때일 8kg 거예요. 정도. 네, 그래서 저 빠졌습니다. 그때도 아마 살 빠진 얘기가 좀 여기 영상 할 때 말을 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기준으로 정확히 92에서 77까지 2달 만에 딱 15kg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92에서 77kg. 네, 15kg가 빠졌습니다. 놀라 사실은. 책 쓸만하죠? 2달 만에 15kg 다이어트. 2달 만에 성공기. 15kg 뺐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2달 전 92kg 때 봤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7, 8kg 뺐을 때 봤고, 네. 또 이번에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한 80kg 조금 넘게 나가거든요. 지금 80에서 82kg인데, 세무사님이 저도 몸무게가 작게 나갔다는 거. 야, 요 다이어트 근데 어쨌든, 어떻게 좀 성공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차피 주식 방송이니까 네. 제가 뭐 다이어트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네.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고 그렇죠. 제가 정확히 했던 거 네. 그리고 그걸 주식과 좀 빗대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우리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먹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네. 좀 음식을 가려서 안 먹는 게 다이어트라는 생각을 원래 해요, 평소에. 네. 근데 보통 주변 분들 좀 보면 뭐 먹고 다이어트 했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먹고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고 네. 뭘 안 먹고 하는 게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뭘 안 먹는지 기준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럼 여태까지 92kg 갈 때까지는 왜 다이어트 안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는 뭘 안 먹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안 했던 거죠. 근데 예전에 암 걸렸을 때도 대장암이었기 때문에 음식이 되게 중요해서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거 정말 전혀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도 한 6개월 만에 10kg 정도 빠졌었는데 네. 요번에는 당뇨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당뇨 판정 받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냥 물 종류는 물하고 차 정도? 그러면 제가 못 먹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술, 콜라 같은 탄산음료, 주스. 이런 걸 못 먹게 됐고요. 또 이제 당이기 때문에 좀 단맛이 많이 나는 과일을 못 먹게 됐어요. 그렇죠. 과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과일도 못 먹게 됐고. 이제 밀가루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밀가루를 못 먹으면 편의점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자도 못 먹죠. 그렇죠. 빵도 못 먹죠. 그렇죠. 면도 못 먹죠. 면을 못 먹는다는 건 라면도 못 먹고 짜장면도 중식도 못 먹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튀김도 먹지 말래요. 그러면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는 샐러드랄지 아니면 간이 아주 약하게 된 뭐 음식들 그리고 또는 고기도 저는 가급적 좀 삶은 고기 위주로 먹어서 삼계탕이나 아니면 뭐 설렁탕에 있는 고기 먹고 밥은 한 반만 먹고 탄수화물은 반만 먹고 이런 식으로
안 먹어야 될 걸 빼고 먹어야 될 것만 먹었더니 자연스럽게 살은 빠지고 또 이제 독소가 있는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안 먹으니까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엄청 같더라고요.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방송을 보시는 다이어트를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안 먹어야 되는 음식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 저는 당뇨 환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네. 과일 같은 거 몸에 좋죠. 근데 이제 저는 당뇨 환자라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거고 그럼 이제 기준 정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주식하고 연관져서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네. 사실 주식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근데 아직도 모르시면 공부가 좀 덜 돼 있어서 기준점이 없는 거고 만약에 기준점을 아는데도 주식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식에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 정확히 구분을 하시고 네. 해야 되는 룰을 내가 정한다면 반드시 그 룰을 지키시면 네. 주식에서 성공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도 저처럼 2달 만에 굉장히 많은 몸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가 좋아지셨어요? 일단 온몸의 모든 살들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볼살이 빠졌죠. 그래서 좀 오래된 친구들 중에 뭐 한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예전 모습이 좀 나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 모습이 나온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뱃살이 빠졌기 때문에 한 3, 4년 전에 입었던 근데 이제 3, 4년 동안 살이 찌면서 못 입었던 옷들이 옷장에서 묵혀있던 옷들을 요즘 꺼내서 입는 재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막 발등이나 발볼 같은 살도 빠져서 네. 신발이 조금씩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발 치수 맞아. 네, 그래서 하여간 다이어트 행복을 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또 건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김 작가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렇죠. 뭐 돈이 있는 부자로서 뭐 걱정이 있다면 어떤 걱정이 있냐 해서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게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맞아. 그리고 나서 정확히 한두 달 있다가 이제 당뇨 판정을 받았었던 거죠. 네. 당뇨는 돈으로 치유할 수 없단 말이죠. 제가 룰을 지키고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뭐좀 이겨내서 어쨌든 몸무게도 빠지고, 나름대로 어찌됐든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만 마음가짐으로는 분명히 건강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은 뭐 제 스스로 추스리는 거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 또 다이어트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는 세무사님이 다이어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 뭐 해독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좀 더 나가면 이제 지방 절제술이라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무사님 뭘 안 먹어야 될지 그 기준을 되게 심플하게 정해놓고 의사 선생님 한 대로 그 기준을 지킨 거잖아요. 지키는 게 어렵긴 하지만 네. 이것도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너무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돈으로 스웩은 잘 안 하는데 제가 뭔가 이뤄낸 것들에 대한 집념이나 제 의지에 대한 스웩은 좀 하는데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 담배 끊은 지 일주일 됐어요. 7일, 이제 담배 금연 7일자 차, 뭐 이런 말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좀 혼냈거든요. 야, 무슨 독립운동하냐, 7일 차게? 그게 뭐라고. 네. 그냥 안 피면 안 피는 거고, 피고 싶을 때 피는 거지. 네네. 그걸 무슨 7일, 한 달 세고 있냐. 무슨 담배한테 지배당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말을 했는데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해독 주스 먹고 막 뭐 수술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의지만 있으면 진짜 안 먹어야 될 것만 안 먹으면 살은 빠지는데 그걸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그거를 너무 힘들게 막 강박관념으로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 이거 안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는 약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는 그 보상을 받을 거를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딱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옷이 조금씩 이제 예전 옷을 입으면서 그게 저한테는 보상이었어요. 와, 예전에 내가 샀던 그 옷을 이제 입을 수 있네? 네. 그 즐거움이 굉장히 컸고요. 뭐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어쨌든 안 먹는 거. 그리고 또 세무사님 보면서 저는 이게 또 남들 다이어트 이야기는 사실 남들 이야기고 나한테 동기부여가 잘 되진 않잖아요. 근데 매달 한 번씩 세무사님과 영상을 찍으니까 전 그 모습을 계속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다이어트를 굉장히 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를 받아서 저도 다음 달에 이제 세무사님과 또 만나 뵐 텐데 그때는 더 다이어트의 모습으로 꼭 뵙겠다라는 약속을 걸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식 얘기를 좀 돌아볼까요? 자, 4월 지수 월간 리뷰 및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달이 끝나면 네. 뭐 차트를 잘 보실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네.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내 주식이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종합주가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4월 마지막 날이 끝났으니까 네. 월봉으로 맞춰 놓으면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거래소 지수는 2.82%가 전월 대비 올랐어요. 아, 올랐군요. 그렇죠. 왜 떨어진 것 같아, 기분이.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심리가 가장 최근 걸 기억한다고요. 그 최근 효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너 사과, 딸기, 바나나, 포도 중에 뭐 먹을래? 그럼 포도요. 뭐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해요. 특히 네. 어린아이일수록 네. 가장 최근에 말한 걸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지수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주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마지막 주에 음선이 나온 거죠. 아. 주봉으로 봤을 때 마지막 주에 1.12가 빠졌어요. 그것도 이제 윗꼬리 달고 빠졌으니까 네. 이제 주 후반으로 들어갔을 때 빠졌다는 얘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죠. 딱 주봉으로만 봐도. 네네. 코스닥은 마지막 주에 4.22%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봉으로는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우습게도 역시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월봉으로 보면 지난달 대비 86%. 네, 86%. 그래서 85%. 코스닥하고 거래소 모두 올랐군요. 지난달 대비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 특히 코스닥이 좀 급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4월은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네. 한 월 중반까지는 좀 편했다가, 왜냐하면 코스닥은 심지어 100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그렇죠. 돌파가 언제였냐면, 그게 전고점 돌파하고 했던 게 4월 7, 뭐 8, 9. 뭐 10일경이었단 네. 말이죠. 그리고서도 1030포인트까지 갔으니까 분명히 어찌 보면은 중반까지는 우린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이 빠졌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4월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리 나쁘진 않은 달이었는데 월 후반 그리고 마지막 주에 많이 무너졌던 하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과연 마지막 주에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뭐 추측일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추측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거는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지난달까지가 컸던 거고 그럼 이번 달에는 특히 잘 나가다가 왜 마지막에 무너졌지라는 거에서 결국은 5월달 공매도 재개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마지막 주 또 거래소 지수도 마지막 주에 빠졌는데 수요일 목요일 이틀 정도는 네. 아시아 증시 전체에서 우리나라만 빠졌었거든요. 이틀 아, 연속으로. 우리나라만. 네, 이틀 연속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만의 빠지는 악재 요인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찾아보면 쉽게 찾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공매도에 대한 그 기대 심리죠. 불안한 기대 심리. 네. 그래서 그런 공매도에 대한 불안 심리,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작년 연말에도 대주주 요건이 뭐 10%에서 3% 내려가면 어떡하지? 실제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빠졌었죠. 마찬가지로 저는 4월의 마지막 주에 빠진 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한 심리.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불안한 심리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야, 개인들이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으면 지수는 약화되겠네? 약화되면 좀 공격적으로 비싸게 살 필요 없잖아. 네. 뭐 이런 관점으로 모든 주체들이 일단 공매도를 좀 기다리는 공매도 이후에 어떻게 판이 바뀔까? 그럼 이거는 나아가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냐면 4월 달에 상승하락 업종과 네. 연관져서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4월 달 차트 기준으로의 네. 4월 달에 우상향했던 차트들, 이제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파워포인트 정리한 걸 보여드릴 텐데, 네. 이건 지금 설명하는 건 4월의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4월 달에 강화했던 업종들을 4개만 꼽으라면, 네. 평소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업종들이에요. 이거는 뭐, 지난달에도 제가 아마 포스코 이야기 하면서, 네. 3월 말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포스코, 뭐 철강 이런 거 제가 좋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뭐 그런 말씀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그 네. 영상에도 살아 있을 텐데
제가 원래 성장주 위주의 또 투자도 하고 강의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주들이 얼마나 오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죠. 네.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틀렸고 편협된 사고 방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가 이제 4월을 바라보는 예상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네. 이런 전통 가치주들이 계속 더 잘 갈지 아니면 기술주들 그 당시에도 2차 전지랑 자동차는 좀 조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네. 기술주가 재상승할지 그게 이제 4월의 핵심 포인트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명확하게 팩트로 왜냐면 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상이 아니고 결산이죠. 네. 그럼 4월 한 달에 결산을 한다면 전통 가치주들이 확실히 좋았죠. 4월 한 달 동안. 네. 4개의 업종을 꼽는다면 철강, 금융, 건설, 조선 이 4개 업종은 확실히 좋았고요. 그건 네. 이따 차트 우상향했던 종목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4개의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우상향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기술주 라인들, 성장주 라인들에서 선조정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여전히 4월에도 별 볼 일이 없었고 네. 또는 2차 전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고요. 카카오 하나만 나홀로 독야적 청정을 보였던 것 맞아요. 같아요. 카카오가 나는 계속 잘 갈 건데 뭐 이런 네. 식으로 혼자 갔지만 여타 기술주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아까 공매도 이야기하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연관을 질 수 있냐면 역시 공매도가 까봐야 알죠. 까봐야 아는데 이제 5월부터 재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다 팔면 되죠. 네. 난 공매도 실제 저는 그런 상담 받아봤거든요. 공매도 무서워서 다 팔았다고. 근데 이제 허전한데 어떡하죠? 다시 사야 되나? 아니, 자기 맘대로 다 팔았으면서 뭘 다시 사야 되나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공매도가 무섭고 지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다 팔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팔지 않고 공매도에 불리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리적으로 했다면 네. 아마도 기술주가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공매도를 더 많이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하신 투자자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매도는 사실은 가치평가를 해서 고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때리는 게 공매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히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을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공매도의 권리를 준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 투자자 중에서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텐데 공매도를 치는 그 주체들이 가치평가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네. 가치평가를 베이스로 하면서 네. 실적이 하나도 없는 신약개발 제약바이오나 또는 실적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성이 더 돋보이는 2차 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주거나 또는 자동차주도 사실은 자체 실적보다 자체 실적도 좋지만 현대차, 기아차 실적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플러스 미래 성장성이 분명히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성이 포함돼서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로 더 많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수반돼서 오르고 있는 금융주, 조선주, 철강주가 공매도 많이 맞을 것이냐의 비교해서 아마 합리적 분석가들은 이쪽이 더 많이 맞겠네? 그러면 공매도 까기 전에 요거 사긴 좀 불안하겠다. 요런 심리가 분명히 반영된 그쵸. 것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4월 말까지 4월 한 달 동안의 움직임 업종별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유를 든다면 금융장세와 실적장세에 대한 이제 분석가들의 논리일 수 있어요. 네. 무슨 뜻이냐면 뭐 우리가 작년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승을 금융장세 또는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는 작년 말에 끝났고 네. 또는 올해 1월 달에 끝났고 2월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죠.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가 맞지만 금리가 올라간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려면 실적 장세에 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실적 장세의 핵심은 뭐냐면 실적이 물가 상승률, 금리 인상을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위주로 가는 애들 실적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조정이 가장 오래되고 긴 거고요. 반면에 요즘 계속 리포트에 많이 나오는 뭐 10년 만에 최대 호황 조선 또는 중국과의 관련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철강 또는 뭐 건설업 뭐 이런 애들 계속 실적 금융업도 실적 굉장히 좋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리포트에서. 그래서 최근 강한 애들의 특징은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었고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실적. 그래서 현재 실적이 좋은 애들이 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실적 장세에는 얘들이 가는 게 맞아라는 논리. 두 번째는 그래도 공매도를 얘들보다는 미래 성장성 때문에 오른 애들이 맞겠지라는 불안 심리,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좀 업종별 차별화가 4월에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나홀로 네. 갔다는 그 카카오. 네. 카카오가 갖는 거는 액면 분할 때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고요. 네. 왜냐면 삼성전자가 간 거를 삼성전자 액면 분할해서 갔다라고 말할 사람 사실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5,000원 할 때 뭐 200만 원 하던 게 100원 할 때 8만 원 해서 뭐 싸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릴 거야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재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재료로 본다면 어찌 보면은 요 윗골이 액면 분할 당시 윗골이 있죠. 네. 액면 분할 그날 18%인가 고가 네, 한번 쳤어요. 재개했던 4월 15일 이날의 고점은 저는 액면 분할 효과라고 100% 네. 봐요. 근데 이날의 고점은 액면 분할 효과이긴 하지만 뭐 그 이후에도 잘 버텼었고 뭐 역시 마지막 주에 하루 이틀은 떨어지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 대형주에서 가장 강한 이유가 액면 분할이기 때문이야라는 말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럼 카카오가 왜 강한데 근데 이제 네이버도 같이 보면 네. 네이버도 그렇게 약하진 않았었거든요. 네이버도 역시 마지막 주에 좀 빠지긴 했지만 다른 자동차주나 또는 2차 전지주에 비해서 그렇게 조정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카카오, 네이버가 사실 더 강한 차트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액면 분할 때문이다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제 카카오의 상승과 네이버의 상승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좀 같다고 보는데요. 네이버가 좀 강했을 때가 있어요. 한 2, 3월 달에. 특히나 메타버스 이야기 나오고 지금은 이름이 바뀐 하이브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빅히트와의 그런 연관성 그리고 또 라인의 뭐 외국에서의 선전들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건 쿠팡과의 비교 우위. 그래서 쿠팡이 100조인데 네이버가 왜 이래 뭐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가 2월 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그런 재료로 올랐을 때 카카오도 같이 올라주는 거고 같은 업종이니까. 그럼 4월 달엔 사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셌는데 카카오가 훨씬 셌던 게 액면 분할도 영향을 미친 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미쳤던 건 저는 자회사들의 선전이라고 보고요. 카카오는 일단 참 똑똑한 기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 플랫폼 베이스는 카카오 모기업이 다 갖고 있으면서 뿌리를 내린 그 종속기업들을 우량한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죠. 카카오톡이 없다면 카카오페이도 있을 수가 없죠. 카카오톡이 없다면 카카오 게임도 있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카카오 게임도 사실은 처음에 뭐 애니팡 이런 거 할 때 카카오톡 친구들한테 막 서로 점수 비교하면서 1등하고 싶어하고 더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게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똑똑한 자회사들, 튼튼한 자회사들이 많은 게 카카오의 장점인데 카카오는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고 플랫폼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 카카오 게임은 이미 상장이 됐지만 아직 상장 안 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심지어 카카오 엔터, 뭐 카카오 웹툰까지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정말 빅대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가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카카오페이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시가총액을 카카오뱅크 뭐 10조 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카카오페이도 뭐 5조다 10조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들 그리고 뭐 미래 성장성들 또 네이버하고 서로 주고받고 서로의 호재가 나올 때 서로 올라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4월까지 강세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페이라든가 증권 상장되는 건 향후에도 그게 상장되기 전까지는 호재로 적용할까요? 이제 그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상장되면은 그 상장되기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빅히트, 예전 이름은 빅히트니까, 빅히트가 상장 당시에 관련주들이 있었어요. 넷마블이나 DPC나. 이런 애들이 빅히트 상장 되기 3, 4일 전에 끝나고서는 정고점을 회복을 못 했고요. 또 뭐 가깝게는 가장 가깝게 뭐 예를 들 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겠죠.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 상장이 언제 됐었냐면 3월 18일 날 됐거든요. 그럼 3월 18일 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됐는데 요거를 갖고 있는 애가 SK 케미칼이란 말이에요. 그 SK 케미칼을 보면 3월 18일 훨씬 이전에 요때니까 훨씬 이전에 빠졌고 요때 반등을 줬지만 결국은 상장된 이후에 한 번도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한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SK 케미컬은
자회사로서 상장할 빅데어가 SK 바이오사이언스 하나였던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됐던 게 굉장히 고점이었고 그 고점을 돌파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뱅크가 있고 그리고 아직 업비트도 있거든요. 근데 업비트 같은 건 심지어 뉴욕 상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업비트는 뭐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카카오 때문이라도 이름을 알 수 있지만 바이낸스가 세계 거래소 규모 1위고요. 네. 2위가 업비트예요. 근데 그 업비트의 최대 주주가 카카오인 거죠. 이 카카오는 네. 하나가 똑똑한 자회사들이 많아서 하나가 됐다고 카카오 게임즈 이미 상장됐잖아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됐다고 카카오의 이런 호재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당장 뭐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 하나 상장된다고 그 남아있는 재료들이 모두 없어지는 건 아니죠. 조금씩 이제 비중은 낮아지겠죠. 그 재료들이 한 5개 남아있는 호재가 하나 없어졌네 뭐 이런 흐름으로 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 개밖에 없었으면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그럼요. 아직도 자회사가 여러 많이 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괜찮다. 네. 5월 가정의 달, 부모님과 자녀를 위한 선물 준비하셨나요? 카네이션도 자녀에 대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재테크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구독자분들의 가족을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테크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조기 투자 경험과 부모님을 위해 권해드리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입니다. 평일엔 바쁘고 지방에 살아서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가치투자의 대가 강반천 회장의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주말에 지방을 찾아가 계좌 개설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가입 방법 일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가족에게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 가족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